혹시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훑어보면 뭔가 단서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어머님은 여자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보면 이럴 것이라고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서 재촉해서 일기를 보는 것이 상책이다. 전에 말씀하셨던 일기 말인데요. 그 안에 뭔가 적혀 있지는 않았나요? 네. 그것을 보기 전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그만 봐버렸기 때문에. 라며 어머니는 갑자기 울음 섞인 목소리를 냈다. 또 울렸다. 이래서 난처하다는 것이다. 난처해지기는 했지만 뭔가 적혀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된 이상 울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일기에 뭔가 적혀 있었나요? 그렇다면 꼭 한번 보고 싶은데요. 라고 기세 좋게 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셨다. 잠시 후 장지를 열어 주머니에 든 수첩을 들고 다시 나왔다. 표지는 갈색 가죽으로 언뜻 보기에는 지갑처럼 생겼다. 밤낮으로 안쪽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지 갈색 부분이 검게 변해 있었고 손때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일기를 받아들고 안을 보려는 순간 바깥쪽 문이 드르륵 열리며 죄송합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마침 손님이 온 모양이었다. 어머님께서 손짓으로 얼른 감추라고 하시기에 나는 수첩을 안쪽 주머니에 넣고 돌아가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현관 쪽을 바라보시며 그래요. 라고 대답하셨다. 잠시 후 하녀가 어떤 분이 찾아왔다고 알리러 들어왔다. 어떤 분에게는 볼 일이 없다. 일기만 있으면 된다. 빨리 돌아가서 읽어야 한다. 그럼 이라고 인사를 하고 히사카타마치, 도쿄 본교교에 있는 지명, 역주의 거리로 나왔다. 덴지인의 뒷길을 지나서 앞쪽의 언덕길을 내려오며 생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설이다. 단 소설에 가까운 만큼 어딘가 부자연스럽다. 하지만 지금부터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서 전체적인 상황이 명료해지기만 하면 그 부자연스러움도 저절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어쨌든 재미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탐색. 탐색이라고 하니 어딘지 불쾌하다. 탐구해둬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탐구해야만 한다. 어쨌든 어제 그 여자의 뒤를 밟지 않았던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앞으로 그 여자를 만날 수 없다면 이 사건은 명확하게 알 수 없을 것이다. 쓸데없이 체면을 차리다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다니 정말 아깝다. 원래부터 품위를 너무 지나치게 중히 여기거나 너무 고상하게 굴면 자칫 이런 꼴을 당하기 쉬운 법이다. 사람에게는 어딘가에 도둑놈 근성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신사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여서 신사로서의 체면을 구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둑놈 근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신사가 신사로 통하지 않게 되는 법이다. 도둑놈 근성이 없는 순수한 신사는 대부분 도중에서 쓰러지고 만다고 한다. 그래, 앞으로는 조금 더 천박해지기로 하자. 이런 시시한 생각들을 하며 야나기초의 다리 위까지 왔는데 인력거 한 대가 스이도바시, 도쿄 치오다구에 있는 다리, 역주 쪽에서 하쿠산 쪽으로 힘차게 달려갔다. 인력거가 내 앞을 지나는 시간은 몇 초라는 짧은 순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명상에 빠졌던 눈을 잠깐 들어 인력거 위를 봤을 때 타고 있던 손님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은 아, 자코인이다. 라고 깨달은 순간에는 벌써 대여섯 간이나 앞을 달리고 있었다. 지금이다. 천박해져야 할 때는 지금이다.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으니 뒤쫓아가자. 남학신의 끝을 그쪽으로 돌렸지만 보도에서 인력거 뒤를 쫓아 달리는 것은 너무 천박하다. 미치지 않고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사람은 없다. 인력거가 없을까?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마침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자코이는 모습도 보이지 않을 만큼 저 멀리로 달려가고 있었다. 이젠 글렀다. 미쳤다고 생각될 만큼 천박해지지 않으면 세상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인가 라며 망연히 니시카 타마치로 돌아왔다. 어쨌든 서재로 들어가 품 안에서 그 수첩을 꺼냈지만 벌써 저녁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이질 않았다. 사실은 오는 길에도 여기저기 펼쳐가며 읽어보기는 했지만 연필로 휘갈겨 쓴 것이라 밝은 곳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가 없었다. 램프에 불을 붙였다. 하녀가 저녁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러 왔기에 저녁은 나중에 먹겠다고 내몰았다. 그런 다음 첫 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읽어내려가니 전부가 진중에서의 일뿐이었다. 그것도 바쁠 때 잠깐 짬을 내서 쓴 것인 듯 대부분 한두 마디로 끝을 맺었다. 바람, 갱도 안에서 식사, 주먹밥 2개, 진흙투성이 라는 부분이 있었다. 밤이 왔다. 감기 기운, 발열. 진찰을 받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 라는 부분이 있었다. 텐트 밖 보초 산탄에 맞았다. 텐트로 쓰러졌다. 혈흔을 남겼다. 5시 대돌격. 중대 전멸. 실패로 끝났다. 아깝다. 아깝다 밑에 느낌표가 3개 찍혀 있었다. 물론 기억을 위한 기록이기 때문에 문장 다음 부분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글을 수식하거나 다듬은 흔적은 약에 쓰려 해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 재미있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옮겨 적은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특히 속인들이 사용하는 허풍스러운 말이 없다는 점이 기뻤다. 녹이 충천했다거나 남북한 러시아인이라거나 오랑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주겠다거나 잘난 척하는 싸구려 미사여구는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았다. 문체는 아주 마음에 들었다. 과연 고라고 감탄했지만 중요한 자코인 사건은 아직 나오질 않았다. 차례로 읽어나가다 4줄 정도 쓴 위에 선을 그어 지운 곳을 발견했다. 그런 곳이 의심쩍은 부분이다. 그것을 완전히 읽어내지 못하면 속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수첩을 램프의 유리 쪽으로 바싹 가져가 비춰보았다. 2줄 선 밑으로 한 글자가 3분의 2 정도 삐져나와 있었다. 우라는 글자 같았다. 그리고 같은 고생 끝에 우평국이라는 3글자만을 알아볼 수 있었다. 우평국 앞의 글자는 대요만 보일 뿐이었다. 이건 또 뭘까? 라며 3분 정도 램프 앞에서 씨름을 해서 간신히 알아냈다. 혼고 우평국이었다. 간신히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다른 글자들은 뒤집어보고 거꾸로 들어봐도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다. 결국에는 단념했다. 그리고 2, 3페이지 더 읽어나가다 갑자기 커다란 발견을 할 수 있었다. 2, 3일 한숨도 자지 못했기 때문에 근무 중 갱 안에서 가면.
우편국에서 본 여자의 꿈을 꿈. 나는 자신도 모르게 덜컥했다. 단지 2, 3분 동안 얼굴을 봤을 뿐인 여자를 오래 뒤에 꿈에서 보다니 이상하다. 여기서부터 갑자기 업문일치가 되어버렸다. 많이 쇠약해졌다는 증거일 것이다. 하지만 쇠약하지 않을 때라도 그 여자라면 꿈에서 볼지도 모른다. 이걸로 여순에 와서 3번째다. 나는 일기장을 찰싹 때리며 이거다 라고 외쳤다. 어머님이 며느리 며느리 하며 노래를 부르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었다. 이걸 읽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모르고 이기적이라는 둥, 잔혹하다는 둥, 속으로 평을 하다니 내가 잘못했다. 그래, 이런 여자가 있다면 부모로서 단 하루만이라도 수발을 받고 싶을 것이다. 어머님이 며느리가 있었다면 한 것을 지금까지 오해해서 완전히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만 해석했던 것은 나의 안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건 이기심에서 한 말이 아니었다. 전사하기 전에 반년만이라도 사랑스러운 아들의 소원을 풀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래, 남자란 참 생각이 없다. 하지만 몰랐던 일이니 하는 수 없다. 그건 그렇고 자코인이 이 여자일까? 혹은 그건 전혀 다른 여자? 고가 우편국에서 만났다고 하는 여자는 또 다른 여자일까? 그것이 의문이다. 이 문제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이 자료만으로는 그렇게 빨리 결론에 다다를 수 없다. 어쩔 수 없지만 조금도 상상의 여지가 없으니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다. 고가 우편국에서 그 여자를 만났다고 하자. 우편국에 놀러 갈리는 만무하니 우표를 사거나 수표를 바꾸거나 수표를 발급받으러 갔을 것이다. 고가 우표를 편지에 붙일 때 옆에 있던 어떤 여자가 어떻게 해서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봤을 수도 있다. 그 여자가 고의 주소와 이름을 그때 외웠다고 하고 거기에 소설적인 요소를 조금 가미하면 자코인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여자 쪽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상한 건 고다. 어째서 잠깐 본 여자를 그렇게 자주 꿈에서 본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더 확실한 토대가 필요하다며 계속 읽어나가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근세의 군략에서 공성은 매우 어려운 것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우리 공격군의 사상자가 많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난 2, 3개월 동안에 내가 아는 장교 중 성 밑에서 쓰러진 사람은 이로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죽음은 매일 밤 나를 덮쳐온다. 나는 밤낮으로 양군의 포격을 들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내 순서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랬군. 죽음을 결의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11월 25일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나의 운명도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다. 이번에는 업문일치였다. 군인이 전쟁에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죽는 것이 명예다. 어떤 면에서 말하자면 살아서 본국에 돌아간다는 것은 죽어야 할 곳에서 죽지 못했다는 말이다. 전사한 당일의 기록을 보면 목숨도 오늘로 마지막이다. 일용산을 무너뜨리는 대포 소리가 끊임없이 울린다. 죽으면 저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귀는 들리지 않아도 누군가 무덤을 찾아주겠지. 그리고 희고 조그만 국화라도 올려주겠지. 자코이는 한적한 곳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 다음에 바람이 강하다. 드디어
지금부터 죽으러 간다. 총알에 맞아 쓰러질 때까지 깃발을 흔들며 나갈 생각이다. 어머니가 춥겠다. 일기는 여기서 또 끊기고 말았다. 끊기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오싹함을 느끼며 일기를 닫았지만 그 여자의 일이 더욱 마음에 걸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인력거는 하쿠산 쪽을 향해 달려갔으니 틀림없이 하쿠산에 살 것이다. 하쿠산 쪽이라면 혼고 우편국에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하지만 하쿠산도 넓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서 돌아다녀 봐야 그렇게 빨리 찾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어쨌든 오늘 밤 안으로 만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달리 방법이 없으니 저녁을 먹고 그날 밤은 그대로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사실은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 정신이 멍해서 바다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잠자리에 든 것인데 침구 속에서도 마음대로는 되지 않았기에 밤새도록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튿날 학교에 가서 평상시대로 강의를 했지만 그 사건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평소와는 달리 수업에 열중할 수가 없었다. 휴게실에 가서도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할 기분이 아니었다. 학교가 파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대로 자코인에 가보았지만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제 그 국화가 대나무 숲의 푸른색 속에서 선명하게 눈에 띄어 마치 하얀 눈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런 다음 하쿠산에서부터 하라마치, 하야시초를 빙글빙글 맴돌아 보았지만 역시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그날 밤은 피로 때문에 잠만은 잘 잤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수업을 재미있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어제와 마찬가지였다. 사흘째 되는 날, 교원 중 한 명을 붙들고 하쿠산 근처에 미인이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더니 아주 많지.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라고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학생 한 명을 뒤따라가서 자네, 하쿠산 근처에서 살고 있나?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모리카와초에서 살아요. 라고 대답했다. 이런 멍청한 소동을 벌여봤자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역시 평소처럼 차분하게 천천히 탐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그날 밤은 번민도 초조함도 느끼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예전부터 조사하던 것을 계속해서 하기로 했다. 요즘 내가 조사하고 있는 사항은 유전이라는 커다란 문제였다. 원래 나는 의사도 아니고 생물학자도 아니다. 따라서 유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나의 호기심을 도발하는 이유인데 얼마 전 사소한 일을 계기로 이 문제에 관한 기원과 발달의 역사, 최근의 학설 등을 대충 알아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이후부터 연구를 시작한 것이었다. 유전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조사의 나감에 따라서 복잡한 문제로 이것만 연구하려 해도 충분히 평생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멘델의 법칙이나 바이스만의 이론, 해켈의 법칙, 그의 제자인 헤르트비에의 연구, 스펜서의 진화심리설 등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말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재에 들어가서 최근 출판된 영국의 리드라는 사람의 저술을 읽을 생각으로 2장 정도는 별로 어렵지 않게 넘겨버렸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일기 속 일이 책을 읽지 못하게 하겠다며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렇게는 내버려두지 않겠다며 다시 한 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이번에는 자코인이 습격을 해왔다. 간신히 그것을 내쫓고
대여섯 장 정도 무사히 통과했는가 싶었는데 어머님의 기리사계, 머리카락을 목의 아랫부분에서 잘라 늘어뜨린 머리, 미망인의 머리 형태, 역주, 애 희후, 긴 옷 위에 걸치는 방한용 외투, 역주, 늘 걸친 모습이 페이지 위에 떠올랐다. 읽겠다고 결심하고 덤빈 일이니 읽지 않을 수 없었다. 읽지 않을 수 없었지만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다른 말이 껴들었다. 그래도 상관하지 않고 읽어나가니 그 다른 말과 본문 사이가 점점 가까워졌다. 결국에는 어디까지가 다른 말이고 어디까지가 본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멍한 상태가 5, 6분 계속됐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문득 제정신이 들었다. 그래, 이 문제는 유전으로 풀어야 할 문제야. 유전으로 풀면 틀림없이 풀 수 있어. 라는 말이 그와 동시에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지금까지는 그저 이상하고 소설적인 일이었다. 어딘지 앞뒤가 맞지 않아 어떻게 의혹을 풀 방법이 없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을 찾아내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고만 속단. 그 때문에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넝마주의처럼 고마고매 일대를 배회하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본인의 지배권 밖에 있는 것이니 본인을 만나 사실을 밝힌다 할지라도 의혹은 풀리지 않을 것이다. 본인에게서 듣는 사실 자체가 신비한 것인 이상 나의 의혹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는 이런 현상을 업보라고 말했었다. 업보는 포기하는 것, 우는 아이와 지주에게는 당할 수가 없다. 이치에 맞게 설명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할 재간이 없다는 속담. 역주. 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다. 업보라고 말해버리면 업보로 끝나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20세기의 문명은 그 업을 철저하게 파헤치지 않으면 납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연극적이고 몽환적인 업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유전에 의지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래대로 하자면 우선은 그 여자를 만나서 일기 속의 여자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밝혀낸 뒤에 유전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겠지만 그 사람이 사는 곳조차 명확하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그 순서를 바꿔서 그들의 혈통에서부터 조사, 밑에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대신에 옛날부터 지금으로 되짚어오는 수밖에 달리 길이 없을 것이다. 어쨌든 같은 결과에 도달할 테니 상관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두 사람의 혈통을 조사할 수 있을까? 여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니 우선은 남자부터 조사하기로 하자. 고는 도쿄에서 태어났으니 도쿄 사람이다. 들은 바에 의하면 고의 아버지도 에도, 도쿄의 옛 명칭, 역주, 에서 태어나 에도에서 죽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버지도 에도 사람이다.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에도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고의 일가는 대대로 도쿄에서 살아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촌인, 근세 도시에 살던 상공업자, 역주, 도 아니고 막부의 신하도 아니었다. 들은 말에 의하면 고 일가는 기슈, 옛 지명 중 하나, 와카야마 현 전역과 미에 현 남부에 해당, 역주, 의 한시, 한, 에도시대 다이묘의 지배 영역, 혹은 지배기구, 에 소속된 무사, 에도시대 다이묘의 가신, 역주, 였는데 에도에서 근무하게 되어 대대로 여기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 기슈 집안이라는 사실만 알면 그것으로 충분히 단서는 된다. 기슈의 한씨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도쿄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그 여자처럼 훌륭한 복장을 하고 있는 신분이라면 한슈, 한의 영주, 역주의 집안에 출입하는 사람일 것이다. 한슈 집안에 출입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은 바로 알아낼 수 있다. 이것이 나의 가정이었다. 만약 그 여자가 고와 같은 한이 아니라면 이 사건은 당분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내버려두고 자연스럽게 자코인에서 해고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내 가정이 옳은 것이라면 나머지는 대체로 내 생각대로 전개될 것임에 틀림없다. 내 생각에 의하면 고의 조상과 그 여자의 조상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업보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임에 틀림없었다. 이것이 두 번째 가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은 점점 더 재미있어진다. 단순히 내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것만이 아니다. 앞서 말한 학문의 연구에도 좀 더 흥미있는 재료를 부여하는 공헌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태도가 변하자 머리도 갑자기 상쾌해졌다. 지금까지는 탐정이나 개처럼 하등한 것으로 영락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머릿속의 불쾌감이 굉장히 컸지만 이 가정 위에 선다면 정정당당할 수 있다. 학문상의 연구 분야에 속하는 것이다.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무슨 일이든 생각을 고쳐먹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법이다. 좋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말없이 앉아서 생각을 고쳐먹는 게 최고다. 이튿날 학교로 가서 와카야마현 출신의 동료 모 씨에게 자네 시골의 노인 중에 한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 동료는 고개를 갸우뚱하다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물었더니 원래는 가로, 무가의 중신으로 집안일을 통솔하던 사람, 가신 중에 우두머리, 역주 였지만 지금은 가레이, 메이지 이후 황족, 화족의 집에서 집안일과 회계를 관리하고 다른 고용인을 감독하던 사람, 역주 라고 그 이름을 바꾸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며 어딘지 묘한 대답을 했다. 가레이라면 더 잘됐다. 평소 한슈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직업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노인, 옛날 일을 여러 가지로 기억하고 있겠지? 응, 뭐든 다 알고 있어. 유신 때는 굉장한 활약을 했다나 봐. 창의 명수로 말이지. 창 같은 건 다루지 못해도 상관없다. 옛날 한 안에서 일어났던 이문기담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말없이 듣고 있으면 얘기가 옆길로 새버릴지도 몰랐다. 아직도 가레이로 있을 정도니까 기억력은 좋겠지. 너무 좋아서 탈이야. 집안 사람들도 전부 혀를 내두른다니까. 벌써 80 가까이 됐는데 인간도 아주 튼튼하게 제조할 수 있나 봐. 당사자에게 물으면 전부 창술 덕분이라고 말하지. 그리고 매일 아침 눈뜨기가 바쁘게 창술을 연습해. 창은 아무래도 좋으니 그 노인을 소개해 줄 수 있어? 언제라도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했는데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료가 학구산에 미인을 찾질 않나, 기억력이 좋은 노인을 찾질 않나, 자네도 무척 바쁘구먼 하며 웃었다. 나는 웃을 상황이 아니었다. 그 노인을 만나기만 하면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대충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시라도 빨리 만나야 한다. 동료에게 편지를 써서 노인의 형편을 물어봐 달라고 했다. 2, 3일 아무런 소식도 없이 지났는데 만날 테니 내일 3시 무렵에 오라는 대답이 드디어 왔다는 말을 동료에게 듣고 아주 기뻤다. 그날 밤에는 제멋대로 여러 가지 사건의 전개를 상상해보며 어쨌든 70%까지는 내가 예상한 대로 사실이 베일을 벗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이번 사건에 대한 나의 행동은
행동이라기보다 오히려 발상은 아주 교묘한 것이다. 학식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이런 걸 생각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기가 없는 사람은 이처럼 효과적인 응용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누워서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다. 다윈이 진화론을 공표했을 때도, 해밀턴이 사원수를 발명했을 때도 대체로 이런 기분이었을 거야 라며 제멋대로 생각해 보았다. 자기 집의 떫은 감이 과일 가게에서 사온 사과보다 더 맛있는 법이다. 이튿날 학교가 정오에 끝났기에 정해진 시각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자부까지 인력거삭 25전을 치르고 노인을 만나러 갔다. 노인의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다.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하얀 머리카락을 길게 늘이고 몬스키, 집안의 문양을 새긴 예장용 의복, 역주, 하치오찌이라, 하치오지시 및 그 주변에서 산출되는 직물의 총칭, 역주, 를 입고 있었다. 야, 선생이 누구누구의 친구? 라며 동료의 이름을 말했다. 완전히 어린애 취급이었다. 지금부터 대발명을 해서 학계에 공헌하려는 내게는 조금 거친 대접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쪽이 거칠었던 것이 아니다. 내 자만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평범한 대접도 거칠게 느껴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다음 두어 마디 평범한 말을 주고받은 뒤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갔다. 조금 엉뚱한 질문입니다만 전에 계시던 고한, 일본에서는 존경을 표현할 때 앞에 고 또는 오를 붙인다. 역주. 가와카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지만 말재주는 없다. 한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대방이 상대방인 만큼 존경의 뜻에서 고한이라고 해봤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해야 좋은 건지 아직도 알 수가 없다. 노인은 조금 웃은 듯했다. 고한은 일본어로 밥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역주. 가와카미라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지. 가와카미 사이조라고 루스이 최고 집정관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장군의 부인 칙실이 있는 곳을 관장하고 비상시에 대처하며 여자들의 통행허가증을 관리하는 등의 사무를 맡았다. 장군이 출정하면 성에 남아 성을 지켰다. 역주. 로 있었어. 그 아들이 고고로라고 역시 에도에서 근무했는데 얼마 전에 여순에서 전사한 고이치의 아버지야. 당신도 고이치의 친군가? 그래, 그랬었군. 참 가엾게도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실 텐데. 라고 혼자서 전부 말한다. 가와카미 일가에 대해서 물을 생각이었다면 일부러 아자부 같은 총구석까지 나올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가와카미 얘기를 꺼낸 것은 가와카미와 누군가와의 관계를 알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그 누군가 하는 사람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랐다. 그 가와카미에 관해서 뭐 재밌는 얘기 없습니까? 노인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드디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가와카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와카미도 한두 사람이 아니야. 어느 가와카미를 말하는 거지? 어느 가와카미든 상관없습니다. 재미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자료가 좀 필요해서요. 자료? 어디에 쓰려고?
끈질긴 할아버지다. 잠깐 조사할 것이 있어서요. 있지. 고고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강계한 사람이라 유신 때도 대활약을 펼쳤었지. 한 번은 긴 칼을 차고 내가 있는 곳으로 논의를 하러 와서.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집안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재미있었다며 지금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까? 노인은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고고로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성격이 어땠습니까? 사이조 말인가? 그야 다정하기 짝이 없는. 자네가 알고 있는 고이치와 판박이 아주 닮았어. 닮았나요? 라며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다. 그래, 정말 아주 똑같았어. 그때는 유신이 있기도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세상도 태평했을 뿐만 아니라 루스이로 있었기 때문에 풍류에 상당한 돈을 썼다고 하더군. 그 사람에 관한 어떤 연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은 없었나요? 사이조에 관해서라면 슬픈 얘기가 있지. 그 무렵 집안에 오노다 다테와키라는 200석을 받는 사무라이가 있었는데 마침 가와카미와 맞은편 집에서 살고 있었어. 그 다테와키에게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이 한 안에서도 제일 가는 미인이었지. 그래서요? 됐다. 점점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한다. 서로 마주보고 있었으니 두 집은 밤낮으로 왕래를 했지. 왕래를 하던 중에 그 딸이 사이조를 흠모하게 됐어. 사이조에게 시집가지 못하면 목숨을 끊어버리겠다고 소동을 피우며 여자란 정말 알 수 없다니까. 꼭 보내달라고 울어댔어. 그래서 생각대로 됐습니까? 이 정도면 성적은 양호한 편이다. 그래서 다테와키가 사람을 보내 사이조의 부모님과 상의하게 했는데 사이조도 사실은 아내로 맡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기 때문에 그 뜻을 전했지. 일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됐어. 잘 됐군요. 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결혼을 해버리면 조금 난처하다 싶어서 내심 식은땀을 흘리며 듣고 있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 그래요? 그렇게 나와야지. 그 무렵 군이가로 에도시대 각 다이묘의 영토에서 주군이 에도에 있을 때 성을 지키던 가로 역주 에게도 역시 사이조와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또한 다테와키의 딸을 연모해서 꼭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다며 혼담을 꺼냈지만 벌써 사이조와 약속을 한 뒤였어. 가로의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해도 이 문제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지. 그런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이묘를 잘 따랐던 터라 마님께서 그 아이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이묘가 딸을 가로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라는 명령을 다테와키에게 내렸어. 거참 안 됐군요. 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내 예상이 착착 들어맞으니 사실은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걸 보면 친구가 죽을 만큼 흉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예언이 적중하면 기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옷을 두껍게 입지 않으면 감기에 걸린다고 충고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팔팔하게 돌아다닌다면 기분이 상할 것이다. 어떻게든 감기에 걸리게 하고 싶어진다. 인간이란 그처럼 이기적인 법이니 나 한 사람만을 탓해서는 안 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지. 다이묘의 명령이니 혼약이 돼 있다 어쨌다 말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어. 그래서 다테와키가 딸을 설득해서 결국에는 가와카미와의 혼담을 파기했지. 그리고 두 집이 전과 다름없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는 하나도 좋을 것이 없다며 다테와키는 영지로 돌려보내고 가와카미는 에도에 남기기로 우리 아버지가 꾀를 냈어. 가와카미가 에도에서 돈을 쓴 것도 전부 이런저런 울분을 씻기 위해서였을 거야. 그리고 지금이니까 이런 얘기도 하지. 당시에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두 집안 모두 체면이 땅에 떨어진다며 쉬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 그 미인의 얼굴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며 내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았다. 기억하고 말고. 당시에는 나도 젊었으니까. 젊은 사람에게는 미인이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법 아닌가. 라며 주름투성이 얼굴에 주름만 남도록 껄껄 웃었다.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어떤 얼굴이라고 말로는 형용할 수도 없어. 하지만 혈통이라는 걸 무시할 수는 없는지 지금 오노다의 동생이 꼭 닮았어. 모르시려나? 역시 대학을 나왔는데 공학 박사인 오노다를. 하쿠산 쪽에 살고 있겠죠? 라며 이젠 괜찮겠다 싶어 말해놓고 노인의 기색을 살피니 역시 알고 계시나? 하라마치에 살고 있는 그 여동생도 아직 시집가지 않은 것 같던데 나리의 따님을 뵈러 종종 오시곤 하지. 됐다. 됐어. 이거면 충분하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전부 내가 생각한 대로다. 이렇게 기쁜 일도 없었다. 자코이는 그 오노다의 동생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나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내가 평소 주장해오던 취미의 유전이라는 이론을 입증할 완전한 예를 찾아냈다. 로미오가 줄리엣을 보고 첫눈에 이 여자다 라며 조상의 경험을 몇십 년 뒤에 인식하게 된다. 일레인이 랜슬롯을 처음으로 만나 이 남자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역시 부모님 세대 이전부터 물려받은 기억과 정서가 오랜 시간을 넘어 뇌 속에서 재현된 것이다. 20세기 사람들은 산문적이다. 잠깐 보고 바로 반하는 남녀를 보고 경박하다고 한다. 소설이라고 한다.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냐고 한다. 바보든 뭐든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뒤집어서도 안 된다.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모르겠지만 경험하고 난 뒤에도 그런 게 어딨냐며 냉담하게 간과한다면 그건 간과한 사람이 멍청한 거다. 이처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해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20세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단번에 여기까지는 생각이 미쳤는데 문득 떠올라 나를 조금 난처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 이 노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노인은 오노다의 동생도 알고 있고 고가 전사한 사실도 기억하고 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같은 한 사람이라는 인연으로 평소 이 집을 드나들면서 서로 얼굴 정도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내가 표방하고 있는 취미의 유전이라는 새로운 설도 그 논거가 조금은 약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저 혼고의 우편국에서 한 번 만났을 뿐이었다고. 그렇게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고가 도쿠가와의 집에 출입했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 괜찮을 것이다. 특히 일기에 그렇게 있으니 틀림없을 것이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물어보기로 마음먹었다. 조금 전에 고이치의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생전에 이곳에 자주 왔었습니까? 아니, 그저 이름만 알고 있을 뿐이야. 아버지는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나와 밤새도록 격론을 벌이던 사이였지만 아들은 대여섯 살 때 본 게 마지막이고 사실은 고고로가 일찍 세상을 떠서 이곳에 올 기회도 그것으로 끊겨버렸고 그 이후로는 전혀 만난 적이 없어. 그래,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뒤가 맞질 않아. 무엇보다도 내 이론의 증명에 지장이 생기지. 하지만 그렇다면 안심이다. 덕분에 라며 인사를 하고 돌아오려 하는데 노인은 이렇게 이상한 손님은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생각했는지 배웅하기 위해 현관까지 나왔다가 내가 문을 나서서 뒤돌아볼 때까지도 그대로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후부터는 이야기를 생략해서 간단하게 말하겠다. 나는 전에도 밝힌 바대로 소설가가 아니다. 소설가라면 지금부터 솜씨를 마음껏 뽐내야 하겠지만 나는 학문을 위한 독서를 전문으로 하는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설 냄새가 나는 것을 길게 쓰고 있을 새가 없다. 신바시에서 군대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그 감흥으로 고를 회상하게 되었으며 자코인에서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현상은 학문적으로도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이 짐작할 수만 있다면 이 한 편의 생각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사실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는 커다란 기쁨에 의욕이 넘쳐나서 가능한 한 자세하게 서술해왔지만 손에 익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서술을 하기도 하고 필요 없는 감상을 삽입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니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세세하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까지 쓰고 보니 이제 진력이 난다. 지금과 같은 필법으로 계속해서 묘사한다면 앞으로도 5, 60장은 더 써야 한다. 마침 기말 시험도 다가오고 있고 아까 말한 유전설도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붓을 놀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자코인 사건에 대한 설명이 이 글의 골자였기 때문에 간신히 붓을 여기까지 옮기고 나니 이제는 됐다는 안도감이 들고 갑자기 의욕이 꺾여버려서 계속해서 쓰림이 없어지고 말았다. 노인을 만난 뒤 사건의 자연스러운 순서에 따라서 오노다라는 공학 박사를 만나야만 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예의 동료로부터 소개를 받아 갔더니 흔쾌히 만나주어 이야기를 나눴다. 두어 번 방문을 하는 동안 우연한 계기로 박사의 동생도 만나게 되었다. 동생은 내 추측대로 예의 자코인이었다. 동생을 만난 순간 얼굴이라도 붉어지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의외로 담담하게 평소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만날 수 있었기에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여기까지는 일이 척척 진행됐지만 단 하나 걱정되는 것은 고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그 방법이었다. 물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묻지 않자니 어딘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혼자만 놓고 생각하자면 학문상의 호기심을 채웠으니 더 이상 파고들어 쓸데없는 참견을 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어머님은 여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셨다. 일본은 서양과 달리 남녀의 교제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독신인 나와
미혼인 그 동생이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거의 없었다.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함부로 그런 말을 꺼내면 쓸데없이 처녀를 부끄럽게 만들거나 혹은 모르겠다고 시치미를 뗄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해서 오빠가 있는 앞에서 그런 말을 하기는 더욱 힘들었다. 말하기 힘들다기보다는 오히려 해서는 안 될 것인지도 몰랐다. 무덤에 갔었다는 사실을 박사가 알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쓸데없이 남의 비밀을 폭로하는 무례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 아무리 유전학을 들이민다 해도 이해를 얻기는 힘들 터였다. 스스로 재주 있는 사람이라고 어깨에 힘을 주며 자랑스러워했던 나도 일이 이쯤 되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생각 끝에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어머님과 논의를 했다. 역시 여자는 지혜롭다. 어머님은 요즘 외아들을 여순에서 잃고 아침 저녁으로 쓸쓸하게 생활하고 있는 여자가 있다. 위로를 해드리고 싶지만 남자라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 잘 모르겠으니 시간이 있을 때 아가씨를 가끔 놀러가게 해드리라고 박사님께 부탁드려 보세요. 라고 말씀하셨다. 당장 박사님을 찾아뵙고 앵무새처럼 입을 놀려 그 뜻을 전했더니 박사는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승낙을 해주었다. 이것을 계기로 어머님과 아가씨는 때때로 만나게 되었다. 만날 때마다 사이가 좋아졌다. 함께 산책을 하고 식사를 하는 등 마치 며느리처럼 보였다. 드디어 어머님께서 고의 일기를 꺼내 보이셨다. 그 순간 아가씨가 뭐라고 할까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절에 공양을 드리러 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왜 무덤에 하얀 국화를 올렸냐고 되물었더니 하얀 국화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는 얼굴빛이 검은 장군을 보았다. 할머니가 매달린 하사관을 보았다. 와 하는 환영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고는 참호에 뛰어든 채 아직도 올라오지 않았다. 고를 맞으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천하의 고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어머님과 이 아가씨뿐일 것이다. 나는 그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볼 때마다 장군을 봤을 때보다도 하사관을 봤을 때보다도 더 청량한 눈물을 흘린다. 박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했다. (211) 1. 두 손을 축 늘어뜨린 채 게이가 어딘가에서 돌아왔다. 어디에 갔었어? 잠깐 마을을 돌아다니다 왔어. 뭐 볼만한 게 있던가? 절이 하나 있었어. 그리고? 은행나무가 한 그루 문 앞에 있었어. 그리고? 은행나무에서 본당까지 일정 반, 약 160m쯤 돌이 가득 깔려 있었어. 아주 가늘고 기다란 절이었어. 들어가 보았는가? 그냥 왔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가? 특별히 아무것도 없었어. 무릇 절이라는 건 대부분의 마을에 있더군. 맞아. 사람이 죽는 곳이라면 반드시 있지 않을까? 과연 그렇군. 하고 게이는 머리를 갸우뚱했다. 게이는 때때로 묘한 일에 감탄하곤 한다. 잠시 후 갸우뚱했던 머리를 똑바로 하고 게이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대장간 앞에서 말에 편자 가는 걸 보고 왔는데 정말 솜씨가 좋더군. 어쩐지 절만으로는 시간이 좀 길다 싶었어.
말의 편자가 그렇게 신기했는가? 신기하지 않아도 그냥 봤어. 자네는 거기에 쓰이는 도구가 몇 가지라고 생각하는가? 몇 가지인데? 맞춰보게. 맞히지 못해도 좋으니 가르쳐줘. 그게 7가지쯤 돼. 그렇게 많은가? 뭐하고 뭔데? 뭐하고 뭐든 틀림없이 있었어. 첫 번째로 발톱을 벗기는 끌하고 끌을 두드리는 망치하고 거기에 발톱을 가는 작은 칼하고 발톱을 도려내는 묘한 것하고 거기에 뭐가 있던가? 거기에 이상한 것이 아직 여러 가지로 있었어. 무엇보다 말이 얌전한데 놀랐어. 그렇게 깎아내도 도려내도 태평하더군. 발톱이잖아. 사람도 태평하게 발톱을 깎지 않나. 사람은 그렇지만 그건 말이잖아. 말이든 사람이든 발톱임에는 변함이 없어. 자네는 정말 한가롭군. 한가롭기에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어둑어둑한 곳에서 빨간 철을 두드리니 아름답더군. 반짝반짝 불꽃이 튀었어. 튀지. 도쿄 한가운데서도 튈걸. 도쿄 한가운데서도 튀기는 튀지만 느낌이 달라. 이런 산속의 대장가는 무엇보다 소리가 달라. 봐. 여기까지 들리지 않나? 초가을의 햇발은 쌀쌀하게 먼 나라 쪽으로 기울고 쓸쓸한 산골마을의 공기가 적막한 저물녘을 재촉하는 가운데 쨍그랑쨍그랑 철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리지? 라고 게이가 말했다. 응. 하고 로쿠는 대답한 채 입을 다물었다. 옆방에서 두 사람이 무엇인가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죽도를 떨어뜨렸어. 그러자 그 손목을 쳤어. 결국은 손목을 맞은 건가? 결국은 손목을 맞았어. 휙 하고 손목을 쳤는데 그게 그만 죽도를 떨어뜨렸기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 죽도를 떨어뜨린 건가? 죽도는 그러니까 그 전에 떨어뜨리고 말았어. 죽도를 떨어뜨렸는데 손목치기를 당하면 난처하겠군. 난처하겠지. 죽도도 손목도 놓쳤으니.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까지고 죽도와 손목에서 벗어날 줄을 몰랐다. 말없이 마주보고 앉아있던 게이와 로쿠는 얼굴을 마주보고 희죽 웃었다. 쨍그랑쨍그랑 철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마을에 울려 퍼졌다. 높고 날카로운 데다가 어딘가 불안했다. 아직도 말편자를 치고 있어. 이거 왠지 으스스한데? 라고 게이가 하얀 유카타, 여름이나 목욕 후에 입는 얇은 호돛, 역주 속에서 몸을 움츠렸다. 로쿠도 역시 하얀 호돛의 앞섬을 여미고 아무렇게나 뻗고 있던 무릎을 단정하게 모았다. 잠시 후 게이가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때 살던 마을 한가운데에 두부집이 있었는데 그 두부집 모퉁이에서 일정쯤 언덕길을 올라가면 한경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말이지. 한경사라는 절이 있었어? 있었어. 지금도 있을 거야. 문 앞에서 보면 그저 커다란 대숲만 보여서 본당도 공양간도 없는 것 같았어. 그 절에서 매일 아침 4시쯤이 되면 누군가가 징을 쳤어. 누군가가 징을 쳤다니 스님이 쳤겠지. 스님인지 누구인지 몰라. 단지 대나무 속에서 징징하고 아련하게 쳤어. 겨울 아침 같을 때 서리가 짙게 내려서 이불 속에서 세상의 추위를 한두 치 두께로 막으며 듣고 있으면 대나무 숲 속에서 징징 울려왔어. 누가 두드리는 건지는 몰라. 나는 절 앞을 지날 때마다 기다란 돌계단과 쓰러질 듯한 산문과
산문을 뒤덮을 정도의 커다란 대나무 숲을 보았지만 한 번도 산문 안을 들여다본 적은 없었어. 그저 대나무 숲 속에서 두드리는 징소리만을 들으며 이불 속에서 새우처럼 되어버리기만 했지. 새우처럼 되어버렸다고? 응, 새우처럼 된 채 입안에서 징징, 징징 하고 소리를 낸 거야. 묘하군. 그러면 문 앞에 두부집이 반드시 일어나서 덧문을 열었어. 드르륵 드르륵 콩을 맷돌로 가는 소리가 들렸어. 쫙쫙 두부에 물을 가는 소리가 들렸어. 자네 집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우리 집은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곳에 있었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야? 바로 옆이지. 두부집의 맞은편인가 옆인가? 바로 2층이야. 어디에? 두부집의 2층이야. 이야, 그건... 하고 로코는 놀랐다. 나는 두부집 아들이야. 야, 두부장수였어? 라며 로코는 다시 놀랐다. 그리고 담장의 나팔꽃이 갈색으로 말라 잡아당기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낼 때쯤 하얀 안개가 주위에 내리고 동구 밖의 가스등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왔다 싶을 무렵 다시 징이 울렸어. 징징. 대나무 속에서 맑게 울렸어. 그러면 문 앞에 두부집이 이 징소리를 신호로 덧문을 닫았어. 문 앞에 두부집이라고 하는데 그게 자네 집이잖나? 우리 집. 그러니까 문 앞에 두부집이 덧문을 닫아. 징징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2층으로 올라가서 이불을 깔고 잠을 잤어. 우리 집 두부튀김은 맛있었어. 동네에서 인기가 있었지. 옆방의 손목과 죽도는 양쪽 모두 조용해졌고 맞은편 툇마루에서는 60남짓의 뚱뚱한 할아버지가 둥근 등을 기둥에 기댄 채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족집게로 턱의 수염을 한 가닥 한 가닥 뽑고 있었다. 수염의 뿌리 부분을 바싹 잡고 휙 뽑으면 족집게는 아래쪽으로 튕겨나가고 턱은 위쪽으로 젖혀졌다. 마치 기계처럼 보였다. 저건 며칠 걸려야 뽑을 수 있을까? 라고 로쿠가 게이에게 질문을 던졌다. 부지런히 뽑으면 한나절쯤에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는 안 될걸. 하고 로쿠가 반대했다. 그럴까? 그럼 하루쯤이려나? 하루나 이틀 만에 깨끗하게 뽑을 수 있다면 일도 아니지. 그래, 어쩌면 일주일이나 걸릴지도 모르겠군. 좀 보게나. 저렇게 정성껏 턱을 쓰다듬어가면서 뽑는걸. 절에서는 오래된 것을 뽑기 전에 새로운 것이 날지도 모르겠군. 어쨌든 아프겠지. 라고 게이가 말머리를 돌렸다. 분명히 아플 거야. 충고를 해줄까? 뭐라고? 그만두라고. 쓸데없는 짓이야. 그보다 며칠 걸려야 전부 뽑을 수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래? 응, 그래. 자네가 물어봐. 난 싫어. 자네가 물어봐. 물어봐도 상관은 없지만 재미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그만두자. 라며 게이는 자신이 꺼낸 말을 아낌없이 철회했다. 잠시 끊겼던 마을 대장간의 소리는 오늘 산골에 찾아든 가을을 몇 겹의 번개로 깨트릴 생각인지 쨍그랑 쨍그랑 맑은 하늘 아래로 울려 퍼졌다. 저 소리를 들으면 아무래도 두부집의 소리가 떠올라. 라고 게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대체 두부집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지? 두부집의 아들이 어떻게 됐는데? 그게 두부장수답지가 않잖아. 두부장수든 반찬장수든
되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맞아. 결국은 머리니까. 머리만이 아니야. 세상에는 머리 좋은 두부장수가 몇 명 있는지 몰라. 그래도 평생 두부장수야. 딱한 일이지. 그럼 뭔가? 라고 로쿠가 어린아이처럼 물었다. 뭐냐고? 자네도 참. 역시 돼야겠다는 생각이지. 돼야겠다고 생각해도 세상이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경우가 꽤 있잖아. 그래서 딱하다고 하는 거야. 불공평한 세상에 태어나면 뾰족한 수가 없으니 세상이 해주지 않아도 무엇이든 자신이 돼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생각했는데 못 되면? 못 돼도 무엇이든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다 보면 세상이 해주게 되는 법이야. 라고 게이가 한가로운 소리를 했다. 그렇게 생각대로 되면 문제 없지.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걸. 그러니까 자네는 두부장수답지 않다고 한 거야. 앞으로 다시 두부장수다워질지도 모르지 않을까? 귀찮은 일이군. 다워지면 어쩔 생각인가? 다워지면 세상이 나쁜 거지.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자는 건데 세상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나쁜 거겠지. 하지만 세상도 말이지. 그게 두부장수가 훌륭해질 양이면 자연스럽게 훌륭한 사람이 두부장수가 되는 거잖아. 훌륭한 사람이란 건 어떤 사람인가? 훌륭한 사람이란 뭐랄까? 예를 들자면 화족이나 부자를 말하는 거지. 라고 로쿠는 곧바로 훌륭한 사람을 설명해버렸다. 화족이나 부자란 말이지. 그건 지금도 두부장수잖아. 그 두부장수치들이 마차에 타기도 하고 별장을 짓기도 하며 자신들만의 세상이란 듯한 얼굴을 하기에 글러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치들은 진짜 두부장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내가 그럴 마음이어도 상대방이 되질 않잖아. 되지 않는 걸 되게 하기에 세상이 공평해지는 거야. 공평하게 할 수 있다면 좋지. 마음껏 해보게. 해보게 가지고는 안 돼. 자네도 하지 않으면. 그저 마차에 타거나 별장을 짓는 것뿐이라면 상관없지만 닥치는 대로 사람을 압박한다니까, 그런 두부장수들은. 자기는 두부장수 주제에. 라며 게이는 점점 강개하기 시작했다. 자네는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는가? 게이는 팔짱을 낀 채 흐응 하는 소리를 냈다. 마을 대장간의 소리는 변함없이 쨍그랑쨍그랑 들려왔다. 아직도 쨍그랑대는군. 이봐, 내 팔 굵지? 라며 게이는 갑자기 팔을 걷어붙이고 거뭇한 것을 로쿠 앞으로 내밀었다. 자네 팔은 옛날부터 굵었어.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거뭇해. 콩을 간 적이 있었는가? 콩도 갈고 물도 길었지. 이봐, 실수로 남의 발을 밟으면 어느 쪽이 사과해야 하는 걸까? 밟은 쪽이 사과하는 게 일반적인 규칙 아닌가? 갑자기 남의 머리를 후려치면? 그건 미친놈이지. 미친놈이라면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글쎄, 사과하게 할 수 있다면 사과하게 하는 게 좋겠지? 그런데 미친놈 쪽에서 사과하라고 한다면 놀라지 않겠는가? 그런 미친놈이 있는가? 지금의 두부장수티들은 하나같이 그런 미친놈들 뿐이야. 사람을 압박하고 거기다 사람들 머리를 숙이게 하려 들거든. 원래대로 하자면 지들이 황송해 하는 게 인간 아니겠나? 물론 그게 인간이지. 하지만 미친 두부장수라면 그냥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을 거야. 게이는 다시 흐음하는 소리를 냈다. 잠시 후. 그런 미친놈을 조장할 바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낫지. 라고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마을 대장간의 소리는 대화가 끊길 때마다 조용한 마을 끝에서부터 끝까지 쨍그랑쨍그랑 울렸다. 쉬지 않고 쨍그랑거리는군. 아무래도 저 소리는 한경사의 징소리를 닮았어. 묘하게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군. 그 한경사의 징소리하고 미친 두부장수하고 무슨 관계라도 있는 건가? 대체 자네가 두부집 아들에서 지금처럼 변화한 데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 잠깐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겠는가? 들려줘도 상관은 없지만 왠지 춥지 않은가? 저녁을 먹기 전에 온천에 잠깐 들어가세. 자네는 싫은가? 그래, 들어가세. 게이와 로크는 수건을 들고 정원으로 내려갔다. 종려나무로 끈을 단 여관의 나막신에는 도회지에서처럼 여관의 낙인이 찍혀 있었다. 2. 이 물은 어디에 좋은 걸까? 라고 두부장수인 게이가 욕탕 안에서 텀벙텀벙하며 물었다. 어디에 좋을까? 분석포를 보면 어디에도 좋을 것 같은데. 이봐, 그렇게 배꼽만 텀벙텀벙 씻은들 참외배꼽은 낫지 않아. 아주 투명하군. 이라며 참외배꼽 선생은 두 손으로 온천을 떠서 입에 넣어보았다. 잠시 후 맛도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며 배수로에 뱉어냈다. 마셔도 돼 라며 로쿠는 벌컥벌컥 마셨다. 배꼽 씻기를 그만둔 게이는 욕탕 가장자리에 팔꿈치를 걸치고 유리 너머로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로쿠는 목까지 물에 잠긴 채 상대방의 배꼽에서부터 위를 올려다보았다. 정말 좋은 체격이로군. 완전히 야생 그대로야. 두부집 출신이니까 체격이 나쁘면 화족이나 부자하고 싸울 수가 없어. 나는 혼자, 상대는 여럿이니까. 마치 싸움 상대가 있기라도 하다는 듯한 말투군. 그 적은 누구인가? 누구든 상관없어. 천하태평이군. 싸움에도 강할 것 같지만 다리가 강한 데는 놀랐어. 자네와 함께가 아니었다면 어제 여기까지 올 용기는 없었을 거야. 사실은 도중에서 그만두겠다고 말할까 싶었거든. 사실은 조금 안쓰러웠어. 그래도 나는 꽤나 조절해서 걸은 거야. 사실인가?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굉장하군. 뭔가 좀 수상한데? 바로 기어올라서 얄밉다니까. 기어오를 리가 있나. 기어오르는 건 화족과 부자뿐이야. 또 화족과 부자인가? 눈에 가시 모양이군. 돈은 없어도 나는 천하의 두부장수야. 맞아. 누가 뭐래도 천하의 두부장수야. 야생의 완력가야. 그런데 저 창밖에 피어있는 노란 꽃은 무엇일까? 로쿠가 탕 속에서 머리를 비틀어 바라보았다. 호박이야. 바보 같은 소리. 호박은 땅 위를 기는 법이야. 저건 대나무를 휘감고 목욕탕의 지붕으로 올라갔잖아. 지붕에 올라가면 호박이 될 수 없는 건가?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이맘때 꽃이 핀다는 건. 무슨 상관인가. 이상해도 지붕에 호박꽃은 피는걸. 그건 노래인가? 글쎄, 전반은 노래를 부를 생각이 없었는데 후반에 이르러 나도 모르게 노래가 되어버린 듯하네. 지붕에 호박이 열릴 정도이기에 두부장수가 마차 같은 걸 타는 거야. 괘씸하기 짝이 없어. 또 강계하는 건가? 이런 산골에 와서 강계해봐야 소용없어. 그보다는 얼른 아수에 올라가 분화구에서 뻘건 바위가 튀어나오는 모습이라도 보기로 하세. 하지만 날아오면 곤란해.
왠지 약간 걱정이 되는데. 분화구란 정말 맹렬한 것이겠지. 듣자 하니 단무지 절일 때 누름돌로 쓰는 것 같은 바위가 시뻘개져서 하늘 위로 뿜어져 나온다더군. 그게 사방 선어정 일대로 뿜어져 나온다니 분명히 장관일 거야.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돼. 일어나기는 일어나겠지만 산에 접어들어서 그렇게 빨리 걸으면 난 싫어. 라며 로쿠는 곧바로 예방책을 강구했다. 어쨌든 6시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날 건가? 6시에 일어나서 7시 반에 목욕탕에서 나와 8시에 밥을 먹고 8시 반에 변소에서 나온 다음 여관을 나서서 11시에 아소신사를 참배하고 12시부터 오를 거야. 오호, 누가? 나하고 자네가. 왠지 자네 혼자 오르는 것 같은데. 그것도 상관없어. 눈물겨운 행복이로군. 마치 수행을 온 사람 같아. 그런데 점심은 뭘 먹을까? 역시 우동으로 해둘까? 라고 게이가 내일 점심을 상의했다. 우동은 됐어. 이 부근의 우동은 마치 삼나무 젓가락을 먹는 것 같아 배가 캥겨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럼 메밀국수? 메밀국수도 사양하겠어. 나는 면이로는 도저히 끼니를 때울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럼 뭘 먹을 생각인데? 뭐가 됐든 맛난 걸 먹고 싶어. 아소의 산속에 맛난 게 있을 리 없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쨌든 우동으로 때우고 나서 이럴 때라는 건 조금 이상한데? 이럴 때라는 건 어떨 때를 말하는 건가? 강건한 취미를 양성하기 위한 여행이니 그런 여행이었나? 전혀 몰랐어. 강건한 건 좋지만 우동은 절대 사양일세. 이래봬도 나는 신분이 좋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유약해서 안 되는 거야. 나는 학비가 궁했을 때 하루에 흰쌀 2호부로 버틴 적이 있었어. 말랐었겠군. 하고 로쿠가 안쓰러운 이를 물었다. 그렇게 마르지는 않았었지만 단지 이가 들끓어서 난처했지. 자네 이가 들끓은 적 있었나? 나는 없었어. 신분이 다르잖아. 한번 경험해보게. 그건 쉽게 잡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야. 옷을 삶으면 되지 않을까? 삶는다. 삶으면 좋을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세탁을 하려 해도 공짜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 돈이 한 푼도 없었을 테니. 한 푼도 없었지. 자네는 어떻게 했는가?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셔츠를 문지방에 올려놓고 적당한 둥근 돌을 주워와서 콩콩 두드렸어. 그랬더니 이가 죽기 전에 셔츠가 찢어지고 말았어. 맙소사. 게다가 그 모습을 집의 안주인이 보고는 나보고 나가라고 했어. 정말 곤란했겠군. 뭐 곤란할 것도 없었지. 그런 일로 곤란했다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겠나? 지금부터 차츰 화족과 부자를 두부장수로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자주 곤란해서는 안 되지.